정보보호 개론, 해킹과 보안의 역사 및 보안의 3대 요소.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해킹과 보안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보안의 3대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해킹과 보안의 역사. 해킹과 보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를 살펴보면 1981년에는 독일의 전설적인 해커 그룹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 결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만 해도 이제 네트워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인권이 필요하다. 인간 사회 및 개인에게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교류에서 국경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오스 컴퓨터 클럽의 설립 목표입니다. 어떤 그룹이 결성이 되고 어떤 그룹에 대한 목표가 생겨나면 이 어떤 그룹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독일의 컴퓨터 클럽인 이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GNU 계획이 이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 GNU라는 것은 GNU's not Unix 이런 뜻인데 GNU는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무료로 사용하도록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무료로 사용되어야 되면 인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개념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함정이었고 카피가 아니라 카피 레프트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처드 스콜만은 1985년 FSF 그러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곳에서 리눅스 탄생의 배경이 된 GNU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GNU 프로젝트가 100% 무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신이 이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GNU 사이트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4가지 이제 자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는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시행할 수 있는 자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 자유가 너무 보편화되게 되면 해킹 프로그램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이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소스 코드가 먼저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는 선행 조건이 이제 따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의 이제 침해가 되는데
이 GNU에서는 이 저작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남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카피를 하고 카피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이것도 그두 번째와 유사한데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접근이 이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소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공개를 하지만 그 소스 코드는 공개를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되면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행 파일만 가지고는 그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해낼 수가 없지만 지금은 좋은 툴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실행 파일을 가지고도 소스를 갖다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다 프로라든지 올리디버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xe 파일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도 그 소스 코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분석해서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획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유사한 프로그램을 요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해킹과 관련된 그 문화의 등장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 1983년에 워게임즈라는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해커를 소재로 한 그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 전쟁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해커가 그 시뮬레이션을 조작을 해서 마치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윌리엄 깁슨의 그 공상 과학 소설 유 로맨스가 이제 발간이 되었고요. 이 책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이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마치 보이는 공간 같은 을 말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뭐 가상 세계, 유전자 공학,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면서 해킹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미트닉이라는 사람이 1987년 산타크로스 오퍼레이션 침입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이 산타크로스 오퍼레이션은 그 유닉스 시스템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그것을 임의의 방법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그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 전역의 컴퓨터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연결을 끊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이 22세의 그 로버트 타판 모리스가 만든 웜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6천여 대의 그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그 정부 및 대학의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80년대 이런 해킹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 국방부가 1988년 11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비상 대응팀 썰트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 썰트 팀에서 어떤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그 침해 사고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8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컴퓨터 계좌에서 컴퓨터 사용 요금이 75센트의 오차가 생기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프 스토리 1년 반 정도 추적을 해서 소독 해커들이 전 세계 300여 기관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군사 기밀 정보를 탈취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해커 선언문의 저자로 유명한 로이더 블랭켄쉽이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해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돼서 해킹 대회인 그 데프콘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고 매년 이제 성황리에 개최가 되는 그 학회입니다. 그리고 1991년 리누스 토발스는 PC에 돌릴 수 있는 그 유닉스 운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1991년 리눅스 0.01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리눅스는 유닉스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유닉스는 각 시스템별 유닉스 명령어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리눅스는 하나로 통일된 명령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환이 잘 되는 그런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닉스보다는 리눅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디렉토리나 파일들도 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NT 3.1이 1993년 7월 23일 날 개발이 되었고요. 이 윈도우 NT 3.1은 이제 서버용 운영 체제로 그 하나의 서버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서버용 운영 체제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그 넷스케이프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웹 정보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텍스트 베이스로 인터넷을 접속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넷스케이프가 개발되면서부터 사용자는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손쉽게 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이 넷스케이프가 개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이유는 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들이 금방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던 어떤 이 네트워크 환경이 이 웹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이런 해킹 피해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에 그 아메리카 온라인 침입만을 목적으로 보완된 그 무료 해킹 툴인 AOL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며칠 동안 그 초보 해커들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이 돼서 수백만의 미국 온라인 사용자의 메일함이 대용량 메일 폭탄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킹 툴이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 이것이 쉽게 검색이 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쉽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초보 해커들에 의해서
이 수백만 미국 온라인 사용자의 이메일에 그러니까 대용량 메일 폭탄을 이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컬트 오브 데드 카우라는 그 해킹 그룹이 데프콘 회의에서 강력한 해킹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인 백 오리피스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악성 코드인데 이것이 이제 시스템 내에 침투를 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입니다.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은 2000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인터넷에서 가장 소통량이 많은 그 몇 개의 그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공격이 이제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의 목적은 어떤 시스템 내에 접근을 해서 그 정보나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후나 CNN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이 ICMP 패킷을 이용한 그 스머프 공격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비가 되었냐면 이때 당시 그 해커는 그 미국 대학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놀고 있는 컴퓨터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 명령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컴퓨터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접속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 서버들은 이제 부하가 걸려서 정상적인 그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후나 CNN이나 아마존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많은 보안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을 막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공격자는 그 미국 내 그 수많은 컴퓨터들은 그 특히 대학가에 있는 그 컴퓨터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검색용 컴퓨터들은 저녁 때도 이제 끄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놀고 있는 컴퓨터들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놀고 있는 컴퓨터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특정 사이트를 갖다가 특정 시간에 동시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서버는 이제 과부하가 생겨서 정상적인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웜과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웜이라는 것과 바이러스라는 것의 그 공통점은 자기 복제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웜과 바이러스의 그 차이점은 바이러스와 웜은 스스로 복제가 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와 다르게 대부분의 PC는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전파를 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악성 코드가 이제 바이러스라면 최근의 바이러스는 이제 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브 버그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87억 5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갖다가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2003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약 2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SQL 그 2000 서버를 공격하는 슬래머라는 웜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마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베이글 웜, 마이둠 웜, 네스카이프 웜이라는 웜 3총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웜은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든지 요즘은 이제 공유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유 디렉토리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가 그 웜에 감염이 되면 그 컴퓨터와 연결된 수많은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뭐 신용카드 정보 아니면 전화번호 정보 또는 뭐 주소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국내 모 은행의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인터넷 카페 등에 대출 광고를 한 다음에 연락해온 피해자들의 그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들이 입력한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총 12명으로부터 뭐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속하도록 해서 그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공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그 클릭 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정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가 그 업무 방해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클릭 수를 조작하는 이유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광고를 그 본 건수를 가지고 이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이 올리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 클릭 수를 이제 올렸었고요. 그리고 2006년 7월에 안심 클릭의 그 허점을 이용한 그 해킹 사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8일에도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그 시중은행 불법 인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1일에 한국시티은행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금전적 이익을 노린 그 해킹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농협의 전산 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 삭제로 인해서 그 중단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금전적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많은 그 보안용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지만이 그 사이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그 APT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APT 공격은 지속적이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특정 사이트를 노리고 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 대상을 갖다가 딱 정해놓고 그 타겟 대상을 공격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의 목적으로 그 특정 사이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이제 공격 대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PC보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컴퓨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그 활용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도 보안에 취약하고 PC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보안의 문제가 스마트폰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그 보안도 아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보안의 3대 요소. 보안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것입니다. 기밀성은 그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이제 막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암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암호화하게 되면 그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복호화 키가 없는 사람은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밀성이고, 무결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서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막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나 정보의 무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반해서 그 신뢰성도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 임의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무결성이고, 그리고 가용성은 기밀성을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이 가용성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암호화 키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그 암호화 키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밀성을 낮추게 되면 가용성은 높아지지만 문제는 이제 기밀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밀성과 가용성은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는 그 시스템의 보안 등급을 잘 결정을 하고 기밀성과 가용성을 이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